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동양의 사고가 옳습니까? 서양의 사고가 옳습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도 이분법적인 생각이죠. 분절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동양적 사고, 서양적 사고를 다 섭렵해서 가능한 한 다양하게 거시적으로 폭넓게 그렇게 알아두시면, 그죠? 동양 사고에 있어서도 이 세계관이나 인간관을 보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있고, 서양 사고에 있어서도,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인지가 있고 정서가 있지만 정서가 인지를 에 비해서 어떤 이 세계와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소위 인지 안에서도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는 인지, 그리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언어적인 인지가 정서와는 달리 아까 진화를 얘기했지만 생물학적으로 진화적으로 어떤 그러한 우리 생존에 불리하거나 정서가 하는 기능을 못하는 게 있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정서와 인지 부분이 다 갖춰져야 된다. 그걸 저는 다른 말로 하면 인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뇌를 배웠으니까 뇌에 비유하자면은 오른쪽 뇌는 정서적이다, 왼쪽 뇌는 인지적이다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오른쪽 뇌 왼쪽 뇌가 잘 서로 소통해야지만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동양 사고, 서양 사고가 어느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그죠? 정답만 1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이에요. 어. 아니면 이건 A예요, B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들이 도식으로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자꾸 판단, 옳고 그름 이런 식의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양 사고, 서양 사고 중에 뭔가 하나, 그죠?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여러분이나 제가 갖고 있는 바꿔나가야 될 그러한 사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서양 사고 뭐가 옳고 그르고 없고 둘 다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 동양적 사고가 더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생태계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져주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서양 사고, 우리가 6장을 언어와 관련된 인지를 했는데 이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정서와 이런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세 가지 과학혁명, 코페르니쿠스 뭐 그러니까 또 그 다윈, 프로이드 얘기한 것도 그동안 과거에 오래된 과거에는 그런 데카르트 이성주의 그 위에 또 뭐 그런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세계관에 대한 어떤 반기로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작업이 지금 점점 되어지고 있는 중에 여러분 도서관에서 뭐 그런 류의 책들을 본 적이 있거나 할 거예요. 서양이 동양으로 건너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동양의 어떤 그런 사상, 오래된 사고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많아지고, 특히 우리 심리학 관련해서는 뇌과학 그리고 정서에 대한 연구가 과거보다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이성주의적인 그런 철학 세계관 때문에 정서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정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다뤘었어요. 예, 뭐 또 정서에 대한 동양에서 다룬 내용을 얘기를 하려니까 또 제가 또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고, 뭐가 옳다 그러다기보다는 다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오늘 뭐 6장 내용 관련해서 책을 소개할 때도 가능한 한 이 뭡니까 개인형 범주 이런 것들을 우리 교재와 관련해서 또 그렇고, 제가 6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진도 나가면서도 계속 1장, 2장, 3장 내용을 자꾸 연결시켜서 거시적으로 폭넓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러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기계적인 이런 도식이 짜여져야지만이 이것이 창의성 그리고 보편적인 진리 이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체육이야, 나는 정치야, 경제야, 나는 심리학이야, 나는 미술에서 그 부분만, 나는 사과가 수원 주인이야 해서 사과만 그렇게 알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샘문바가라는 게 된단 말이야. 그 분야에서 전공인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할 수 없고 다른 전공자를 만나면 얘기할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전공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관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 여러분이 동서양 할 것 없이 가능한 기회 된 대로 다양하게 알아두면은 그 상위 카테고리 추상직 사고 안에서 이 내가 지금 전공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것이 서로 교통 소통이 되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도
보편적인 이론과 그걸 통해서 내 삶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그런 지혜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이 십조적 깨달음이지. 나는 심리학이야. 심리학에는 이러이러한 이론들이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어. 1번, 2번, 4번 중에 고르고 관로 하나씩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되는 그런 거는 공부나 수업이 아니다. 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 중에 비서술 기억은 고전적 조건이나 도구적 조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비서술 기억 얘기했다면은 결국 우리가 배운 고전 조건이나 도구 조건을 얘기를 하고 고전 조건이나 도구 조건을 얘기한다면 그게 비서술 기억이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우리 의식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언어로 말로 하든 글로 쓰든 아니 하지 않더라도 이 언어적 의식을 하고 있는 이런 사고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은 다 서술 지식에 해당하는 거. 그게 이제 지금 6장에서 다루고 있던 것이었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외웠는가 흉내낼 수 있을 것이다. 외우지 않았는가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죠? 뭐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강의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또는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그런 실존적 깨달음의 소통이다 얘기했던 것이 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외우면은 흉내밖에 못 내지만 그죠? 외우지 않았다면 그 외우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겠죠. 않았다면은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그러한 식의 공부가 됐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아까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왜 6장이 바로 언어적 인식, 언어적 인지에만 국한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단점, 한계를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한 겁니다. 자, 7장 동기와 정서입니다. 자, 동기에 대해서 다루고 정서에 대해서 다루고 이 챕터도 다른 챕터에서 무지하게 많아요. 내용도 좀 산만하고 뭐 자세하게 많은데 제가 최대한 줄였습니다. 자, 첫 번째 동기란 무엇인가? 동기에 관해서 동기의 정의와 기능인데 이것도 교재에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소한 줄였습니다. 자, 제가 이 교재는 없지만 제가 다른 책에서 본 동기 정의, 제가 갖고 있는 동기 개념 얘기해 보겠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 동기 보면은 동기가 모티베이션으로 돼 있죠. 이 모트가 바로 무브란 뜻의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원 공부하거나 했거나 하는 사람 있죠? 왜 그까지 귀찮고 어렵고 한데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부호와 청킹하는 거예요. 좀 더 깊은 정교한 부호화를 하기 위해서 어원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 모트가 무브란 뜻이고 이 부분이 동사를 만드는 어미 부분이고 이것이 명사를 만드는 어미 부분이에요. 에이션 이런 거, 션 이런 거, 에이트, 에이트 이렇게 되면 이게 동사를 만드는 의미고 뒤에 iom 붙으면 명사가 되는 이건 익히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지금 move라는 어원에다가 이런 품사를 만드는 뭐 전미사를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붙어서 이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뭐요? 그냥 motivational, motivational 이렇게 동기 이렇게 오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7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좀 넘어 쓰죠. 그 이 단어 하나씩 철자 하나씩 놓칠 수 있죠. 이걸 뭐요? 묶는 거예요, 세 개로. 지금 제가 세 개를 묶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청킹을 세 개를 해보니까 나는 세 개만 딱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부호화를 정교하고 의미 있게 한다는 거. 달리 하면 뭐 부호화를 정교하게 한다는 거. 이 과정이 귀찮죠. 하기 싫죠. 어렵죠. 근데 이 과정만 놓치게 되면은 이 단어 외우는 게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저 어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배웠던 거 정교한 부호화 얘기를 하다가 청킹 얘기를 하다가 이 동기 단어 가지고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 자 동기라는 단어 다시 제가 동기가 뭔지 개념 정의한다 해서 이 모트가 무브란 뜻이에요. 바로 뭐 내가 행동하게 하는 어떤 원인 뭐 가장 단순하게 제가 행동하는 원인 이게 동기예요. 행동하는 원인 동기예요. 거기다가 제가 또 좀 더 살을 붙여서 얘기하자면은 어떤 행동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행동 많죠. 여러분이 지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행동도 있고 수업 시간에 뭐 딴 걸 할 수 있는 행동도 있고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냥 접속만 해놓고 다른 볼일 보는 행동도 할 수 있어. 현재 이 순간에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 개수가 얼마 되는지 우리 몰라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선택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특정 행동을 딱 선택했다. 동기예요. 당장에서 여러분이 이 학습 동기가 있으면은 바로 수업에 집중하는 행동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그 동기가 유지되고 강하면 강할수록 뭐 이 수업에 집중하는 행동은 계속 유지되겠죠. 근데 학습 동기에서 집중했지만 그 동기가 강하지 않고 유지가 안 되면은 조금 하다가 뭐 엎드려서 한숨 잔다든지 덮어놓고 딴짓을 한다든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예 너무 나는 여기서 퇴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지겠죠. 그래서 동기는 아주 심플하게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행동의 원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렇지만 행동의 원인 이렇게 써서는 그거는 심리학적인 답으로서도 그렇고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쓰면은 그건 너무나 개념이 비전문성이라 맞지 않지만 여러분한테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동기란 행동의 원인 좀 더 이제 전문성 있게 제가 이제 다른 교재에서 본 걸 표현하자면 동기는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 교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동기는 벡터처럼 행동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짓는 요인, 조건, 과정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요. 이제 책들마다 저자들마다 학자들마다 개념 정의가 조금 틀리죠. 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적 도식도 이렇게 다 상이하니까 똑같기는 힘든데 이 내용을 곱씹어 보면 제가 아까 얘기한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하는 어떤 힘하고 그 의미인적선 다르지 않아요. 우리 책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행동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짓는 요인 뭐 이런 이 정도. 저는 아까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하는 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단어 안에 모트 안에 이 move라는 의미가 이게 바로 이 동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왜 이 move라는 어원을 썼겠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왜 그 행동을 하지를 이해할 수 있고 동기를 공부하게 되면은 왜 쟤는 나와 다른 저런 행동을 하지를 이해할 수 있어. 제가 수업 준비하다가 아주 쉽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이라 해야 되나? 흔히 하는 말로 화장실 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런 얘기 들어보거나 하죠. 뭐요? 갈 때는 굉장히 급해요. 나올 때는 여유가 있어요. 왜 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행동의 차이가 나지? 그걸 살펴보는 게 동기예요. 뭐 지금 소변이나 대변이 급하니까 그렇게 바쁘지. 그래 바쁘게 행동하는 그 이유가 뭔데? 소변, 대변이 급하다. 아 생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동기예요. 우리 이제 뒤에 이제 살펴볼 텐데. 쟤는 왜 지금 아까는 바빠 죽겠다고 그죠? 그냥 난리 법석 치더니 지금 왜 저렇게 여유롭지? 볼이 다 봤거든요. 이제 해결했단 말이에요. 생리적 욕구, 나의 어떤 생리적인 상태를 불균형하게 만든 것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여유 있게 행동하지? 생리적인 그런 불균형을 해결했으니까.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이 동기예요. 나는 바쁜데 쟤는 왜 안 바빠? 나는 지금 대소변이 급한데 쟤는 지금 다 해결하고 나왔거든요. 나는 지금 먹을 것만 지금 생각나고 어디 가서 좀 먹을 게 없을까? 이국리만 하는데 쟤는 지금 먹는 게 관심이 없어요. 먹는 걸 찾으려는 행동을 안 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도. 쟤는 조금 전에 식사를 마쳤거든요. 조금 전에 한 마리 잡아먹었어요. 나는 지금 하루 종일 굶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행동상의 차이, 나에게 있었던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동기를 공부하는 이유다. 두 번째, 쟤는 왜 저러지? 금방 얘기했잖아. 화장실이 급했어. 굶었으니까 밥 먹으려고. 바로 그 행동의 의도, 의미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동기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아니 뭐 다른 동물의 경우도 그렇지만 그죠? 우리에게 윤리적, 도덕적, 법적, 법률적 이런 것과 관련된 행동들, 소위 뭐 사회적 적응 행동, 부적응 행동 이런 것들 판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런 동기를 가지고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건지 안 물을 건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또 이해할 수 있다. 그죠? 아까 이게 뭐 심각한 뭐 어떤 구형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제가 아까 화장실 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거기에 있어서도 화장실 갈 때 그렇게 급하게 하다가 누구를 밀쳐서 그죠? 실례를 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지금 너무나 복통 때문에 급하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나를 밀치고 가더니만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가는데 가만 보니까 뭐 별일 아니더라 이래 되면은 너 왜 그랬어? 의도가 뭐야? 나를 일부러 밀친 거야. 뭐 나에게 폭력을 가한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행동에 대해서 추론, 즉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제 동기 이론입니다. 첫 번째 본능 이론입니다. 본능, 타고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진화 과정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형성된 타고난 행동이다. 배우지 않더라도 한다. 인스팅트, 본능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보니까 이것도 교재에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하는데 제가 최대한 오늘 줄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이 정도도 우리한테는 뭐 지금은 어, 부족하지 않으리라 싶어서 최대한 줄였는데 어쨌든 말 그대로 본능은 타고났다.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그런 행동이 어떻게 주어졌는데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거 배울 필요 없이 그냥 뭐 사람이라고 태어나면 강아지라고 태어나면 소라고 태어나면 돼지라고 태어나면 바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 행동의 원인을 본능 이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니까 학자들마다 본능의 종류와 개수가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개 정도 본능을 찾아냈고 뭐 다른 동물 차치하고 인간에게서 근데 어떤 사람은 5,700개를 찾아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게 도대체 뭐가 본능인지 그걸 가지고 그 합의하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이론 진리가 없죠. 못 만들어내죠. 이것이 이제 문제점이다. 한계다. 그리고 본능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게 나중에 배워서 된 것이더라. 이러한 것들도 이 학자들이 본능이라고 소개한 것 중에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이게 본능 이론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이론이 추동 감소 이론이에요. 왜 행동하는데 동기 그거 추동 감소시키려고. 추동이 뭐야? 우리는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은 생물학적 생리적 상태가 일정한 수준을 보여야지만이 생존한다는 거예요. 체온이 너무 높다. 42, 3도다. 죽죠. 체온이 너무 낮다. 33도, 32도다 하면 저체온증으로.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물에 빠지거나 하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뭐 그죠? 뭐 생명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갓난애 같은 경우 고열이 되어지면은 뇌가 실제 상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뭐 어른의 경우도 그렇고 요즘 우리 감염 때문에 그 고열이나 체크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그런 생물학적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온이든 혈압이든 호르몬이든 그 뭐 혈당이든 모든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생물학적 시스템이 일정한 범위, 여기 점선으로 표현한 것이 범위예요. 항상 이렇게 똑같진 않아요. 체온도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하거든요. 잠자기 전 한 4시간에서 6시간 사이가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체온이 가장 높아요. 잠들고 뭐 한 두서너 시간 이때가 체온이 가장 낮고 그 체온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혈압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죠? 우리 몸 안에 분비되는 호르몬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혈당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일정한 범위가 있다는 거. 이 범위 안에서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바로 항상성 유지하려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그런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근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 이제 생명이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체온이 좀 높아하면 어떻게 돼요? 땅구멍이 열리면서 땀이 나죠. 그걸 낮추는 거예요. 위쪽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는 생명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 들지만 높아하면 낮추고 배고파하면 먹고 아유 화장실 급해하면 비우고 혈압이 올라가면 또 낮추고 심장이 빨리 뛰면은 느리게 하고 그런데 심장이 계속 교감신경계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그때 문제가 생긴다 했죠. 그에 의해서 항상성이 깨지면서 심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평형 상태 균형은 밸런스라 얘기하고 이 평형은 이퀄리브리엄이라 그래요. 이퀄리브리엄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일정 범위 내에서 역동적으로 계속 플럭추에이션 변화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일정하게 상대적으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다이나믹한 어떤 평형 상태에서 이퀄리브리엄이라 그래요. 밸런스는 말 그대로 딱 고정된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생물학 시스템은 이렇게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보인단 말이에요. 항상성 유지. 바로 이렇게 추동이 생길 때 너무 높을 때 낮추고 너무 낮을 때 높이고 하는 이 추동이 바로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성이 깨지면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결핍 과잉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욕구라고 학자들이 이름 붙인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 욕구에서 드라이브, 추동이 생기는데 이 추동이 바로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 공복.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 니드. 그래서 추동, 배고픔이 생겨. 먹는 행동. 너 왜 먹어? 바로 추동이 생겼어. 왜 추동이 생겨? 바로 추동 감소하기 위해서. 추동 감소는 왜 하는데 우리 생물학적 시스템은 이런 일정 범위 내에서 계속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특성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추동 감소 이론이요. 이것이 뭐 밥 먹는 데만 아니요. 추위에 대해서도 도망가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도 교미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뭐 자식 기른 새끼 낳고 번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다른 동물까지 포함하니까 제가 새끼 낳고 번식한다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그 모든 행동에 이런 추동 감소 이론으로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게 추동 감소 이론인데 이 이론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해서 또 이제 다른 이론을 소개해요. 그래서 주로 추동 감소 이론은 생리적 욕구에 기초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충동 감소 이론의 한계점. 아까 본능 이론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그 종류와 개수가 합의가 안 됐다. 본능 타고난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것이 배운 것이더라. 이런 게 뒤섞여 있다. 이게 뭐 한계라고 얘기했는데 추동 감소 이론의 한계. 생리적 욕구와 관련된 아까 체온, 배고프다, 결국 먹고 마시고 싸우고 도망가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이런 것들 이외에 인간의 복잡한 행동. 다른 동물 말고 인간이 복잡하다고 여기지는 이런 행동, 다른 사람을 도운다든지,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 항상성이 깨어져서 도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설명이 좀 힘들다 이거예요, 그죠? 그 이런 행동들은 이제 추동감소 이론이 설명하기 힘든다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어요. 저는 이 추동감소 이론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합니다. 왜 이타적인 행동이란 것도 이것이 진화 심리학적으로 제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그 심리학의 역사 분야 소개하면서 저희 학교 후마니타스에 소속이 하시는 저 전중환 교수님이 쓴 그 오래된 연장통 책 소개했죠. 그래서 이타적 행동을 바로 진화 심리학,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된 우리에게 있는 또는 다른 동물에게 있는 그런 행동 경향성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지금 그 책이나 그 교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뭐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다른 분야에서도 그 다 타당하게 여기죠. 이런 것들은 뭐 추동 감소 이론이라고는 얘기하기 힘들지만 생물학적인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한 이타 행동에 대한 동기 설명으로는 뭐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여기서는 뭐요? 인간의 복잡한 행동. 여기서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만을 위해서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인간의 복잡한 행동에 대해서는 설명이 못한다라고 이렇게 한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보기에는 그것이 아직 연구가 덜 돼서 그렇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만이 정말 추동 감소 이론을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한 어떤 다른 동물과 다른 행동이 있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이런 생물학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추동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연결시키기에는 아직 연구가 덜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 예로 이제 이타 행동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생리적 욕구가 결핍이나 과잉이 되어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게 설명이 힘들지만 생물학적 기제, 즉 추동 감소 이론과 공통 토대를 두고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타 행동도 그죠? 진화 심리학을 설명할 수 있다. 그 제가 참고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추동이 생기면 긴장 상태가 텐션, 요즘 뭐 텐션 이런 말 뭐 주로가 좀 종종 하죠. 근데 바로 이 추동이 생긴다는 이 추동이 결국 동기예요. 여기서는 이제 추동 감소 이론, 동기 감소 이론이라고 부르지 않고 추동 감소 이론이라 하는데 추동이 곧 동기고 행동하는 어떤 방향과 강도를 결정한다. 즉 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추동이 생기면 긴장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텐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텐션이라는 뜻인데 추동이 이제 긴장 상태인데 오히려 우리는 이 긴장 상태를 높이는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으면 채우고 부족이 죄송해요. 결핍이나 부족이 마찬가지죠. 결핍이 있으면 채우고 과잉하면 덜어내고 이것이 아까 봤던 대로 이렇게 항상성 유지 경향성인데 우리는 오히려 결핍 쪽으로 더 몰아붙이는 이런 행동도 하더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잘 먹으려고 아침, 점심, 저녁 한 두 끼 굶는다.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도 오히려 우리 스스로 결핍을 더 부추기는 거죠. 왜 그런 행동을 하냐? 그건 추동 감소 이론 설명이 안 된다는 거. 지금 암벽 등반하는지 번지 점프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는 불안하면은 공포스러우면은 도망을 가든가 안전한 곳을 가서 내 어떤 생존을 도우는 식으로 그렇게 어떤 생물학적인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행동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추동 감소 이론으로 설명 안 된다.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여러분 뭐 성인이니까 제가 이 지금 추동 감소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 오히려 우리는 긴장을 높이는 쪽으로 행동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 예를 들자면은 조금 전에 뭐 잔치집에 가서 잘 먹으려고 두 끼 굶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 성적 흥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오르가즘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연을 하죠. 어, 사실 그런 성적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금방 오르가즘에 이르는 그 기간이 짧지만 성적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걸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동 경향성이 우리는 습득하게 돼요. 왜 뒤에 가서 그 오르가즘의 그런 어떤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긴장을 추동을 더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이런 식의 행동은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추동 감소 이론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이론의 이제 한계점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제가 뭐 우리 수업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그 뇌와 관련해서 우리가 쾌감을 경험하는 그런 시스템과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또 이 추동 감소 이론이랑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암벽 등반이나 번지 점프 그리고 뭐 두 끼 굶고 잔치집에 가서 잘 먹는 이런 행동도 이 범위 안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처음 추동 감소 이론을 소개했을 그 당시가 지금부터 상대적으로 과거고 그때는 또 인간의 행동에만 또 좀 국한돼 있고 그런 연구가 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각성 이론이 나왔어요. 처음에 본능 이론 했는데 에이 그거 아닌 것 같아. 추동 이론, 오 이거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것들 설명하기 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세 번째 각성 이론이라는 것이 또 대두됐어요. 각성 이론. 인간은 적절하게 흥분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조금 전에 제가 뭐 올가즘 얘기했지만 이 그거하고 좀 텐션. 아까 앞에서는 긴장 상태, 텐션이었는데 이때는 또 흥분 또는 각성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배워 보면은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 뒤에 가서 결론을 얘기할 텐데 각성 이론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은 적절한 수준의 흥분을 원한다는 거야. 너무 편안해도 그에 대해서 사람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 상태가 너무 낮으면 지루하고 각성 상태가 너무 높으면 불안하고 긴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적절한 각성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앞서 그죠? 항상성 유지하고 비슷하죠. 항상성 유지가 아까 음,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우리의 행동하려는 경향성, 동기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고 어떤 상태를 일정하게 딱 그리는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이 범위까지 올라가면 이제 우리는 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만 어쨌든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경향성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흥분 각성 상태가 어느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해야지만이 우리는 그걸 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응적이다 얘기하는 것하고 좀 비슷해요. 이 모양새가.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각성 이론은 항상성이라는 개념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항상성은 바로 생리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니까 그 항상성 대신 여기서는 뭐 일정 수준의 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이니까 일정 수준 하여서 그 위로 이렇게 지루하면은 좀 긴장하려고 하고 너무 긴장하면 좀 약간 좀 편안해지려고 편안하다가 지루하려면 다시 또 이렇게 긴장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 좀 약간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지루함과 불안, 긴장 이때 긴장도 뭐 이제 텐션이라는 의미로 불안과 같은 맥락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지루함과 불안 이것 관련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쇼펜하우라는 철학자 아시죠? 여러분 서양 철학 하면 데칸쇼란 말 들어보셨어요?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바로 근세 철학의 아버지로서 이성주의의 어떤 출발이고 칸트는 근세 철학을 완성자라고 생각해요. 데카르트는 근세 철학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그 이 사람 다 이성에다가 방점을 둔 거야. 아까 우리 그 육장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그 언어적인 인간만이 갖고 있는 합리적 이성 여기다 상대적으로 좀 방점을 둔 거죠. 특히 여기는 뭐 말할 필요 없고 칸트만 하더라도. 그런데 쇼펜하우어에서는 그죠? 여기서 그동안의 어떤 인간의 그런 이성주의적 철학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가져온 어떤 혁명적인 어떤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서양 철학에서 데칸쇼 얘기해요. 그 쇼펜하우인데 이 쇼펜하우는 인간의 삶이란 것은 지루함하고 예, 욕망 사이를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즉 달리하면 권태와 지루함 대신 권태와 욕망 사이 뭐 권태와 지루함이랑 같은 말인데 권태와 욕망 사이를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는 거. 근데 이 욕망으로 갈 때는 뭐 이 욕망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다는 거. 그래서 이 불안 문제를 다뤄요. 그런데 이 쇼펜하우의 생각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니체로 연결돼요. 니체는 뭐 철학에 있어서는 아주 혁명적인 사상을 여기지는데 이 쇼펜하우 생각이 니체로 가고 이 쇼펜하우의 생각이 니체를 거쳐서는 니체하고 프로이드하고 비슷한 시기인데 한 20여 년, 10여 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쇼펜하우 생각이 프로이드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쇼펜하우 생각이 또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아인슈타인한테도 넘어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책상 위에는 쇼펜하우의 동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우린 자세히 모르지만 알게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인슈타인이나 프로이드의 그 생각들이 바로 이 쇼펜하우의 어떤 점과 공통점이 있으며 이 생각이 그 이전에 데카르트나 칸트 생각과는 어떻게 혁명적으로 다른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쇼펜하우가 뭐냐면은 인간의 삶이란 권태와 욕망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 지금 뭐요? 흥분각성 상태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항상성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욕망 쪽으로 갈 때는 우리는 불안하다는 거. 여러분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 현대 철학자 아시죠? 그 보통이 한 말이에요.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욕망이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목적론적 세계관에서 생겨요. 이 목적론적 세계관이 바로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거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 그대로 중세를 거쳐서 데카르트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목적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개념이 진보라는 개념이요. 그런데 진화는 진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진화라는 개념이 그만큼 혁명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심리학을 한다든지 여러분과 관련된 전공 경제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이런 걸 안다면은 훨씬 그 폭이 넓겠죠. 아까 개념 범주 얘기하면서 우리 그죠? 뭐 추상적인 보편적 이론 진리 이런 것들을 뭐 배우고 깨닫는다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 아는 것하고 각성 이론은 뭐 그냥 그래 지루함 긴장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권태와 불안 보니까 쇼펜하우 생각이 나서 좀 심리학과 관련해서 프로이드까지 영향 줬다는 걸 좀 얘기하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최적 각성 수준을 상태하려는 동기를 지닌다. 이게 각성 이론이에요. 인간의 동기는 추동 감소의 추구에서 추동 감소는 우리 바로 앞에서 했죠. 추동 감소 이론은 인간의 복잡한 행동이나 또 오히려 긴장, 추동을 높이려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설명하지 못한다 했는데 바로 이 각성 이론이 추동 감소의 추구에서 일반 각성 상태의 추구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추동 감소 이론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비슷하다 했는데 그죠? 이 추동 감소 이론이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발전된 것이 각성 이론인데 각성 이론을 보니까 이것이 추동 감소 이론이라 비슷하니 아마 추동 감소 이론의 확장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라고 사람이 그렇게 평가한다랄 거야. 각성 수준이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혼수 상태보다는 잠잘 때보다는 각성, 그리고 과대 각성, 너무 각성되면 이제 여기 발광이라고 했는데 이제 발작 이런 것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각성 수준이 어떤 종류에 따라 우리는 수행 수준이 달라진다. 그것이 운동이 되었던 그죠? 어떤 뭐 기술이 되었던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양철을 하고 있는 이러한
뭐 수업 상황이 되었던 각성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수행 수준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졸린다 해서는 학습이 잘 안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너무 불안하다, 안절부절하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그래 되면은 이 또 학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각성돼야지만이 이 학습이 잘 된다. 그 운동이 됐든 기술이 됐든 뭐든지 간에. 이게 바로 이 각성 수준이라는 것을 잘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여기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도 좀 우리의 수행 수준이 떨어지고 너무 스트레스가 높아서 그것이 불안이 되어지면 그래도 수행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쯤 스트레스 적절할 때 우리는 수행 수준이 좋다. 그래서 아까 지금 보니까 우리의 삶은 권태와 욕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했는데 너무 이 권태 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욕망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이 중간쯤 그 어떤 이 왔다 갔다 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죠?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그래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그것이 뭐 사고가 되었던 감정이 되었던 삶의 패턴이 되었던 행동이 되었던 크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면은 이 수행 수준이 대체적으로 일정하게 높은 수행 수준이 나타나기 힘들죠. 그래서 이것이 오르락 내리락 안 할 수는 없어요. 생물인 이상. 하지만 이것이 폭이 적게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행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적용하자면 공부고 좀 달리 얘기하자면은 소위 그 수행하고 명상하고 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럭추에이션을 적게 하는 거예요. 아까 써봤던 항상성 그런 추동 감소 이론에 있었어도 그 항상성의 폭이 이 항상성의 폭이 사람마다 같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게 더 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좁은 사람이 있어요. 더 넓어서 이게 끙충 뛰는 사람보다 이것이 폭이 좁아서 크게 오락내지 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심신이 건강해요. 달리 얘기하자면 정서로 얘기하자면 기분으로 얘기하자면은 기뻤다 슬펐다 우울했다 그 기분이 크게 플럭추에이션 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심신이 건강하고 플럭추에이션이 큰 이 경우에는 그죠 중독 경향성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인지 뭐 달리하면 사고 생각에 있어서도 뭐 변동이 심하겠지만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할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서 그 스트레스에도 취약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크지 않도록 이렇게 이 각성 수준을 크게 꼭 마약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그 긴장이 해소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뭐 평이한 음식이나 뭐 의식주를 하더라도 덜 싫고 좋고가 크게 차이가 없는 이런 경우가 심신이 상대적으로 건강하다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그냥 큰 자극 그죠? 이런 강도가 큰 그러한 경험들을 해야지만이 그런 평형 상태를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게 되면은 그런 상대적으로 좀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겠죠. 각성 이론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죠. 제가 이제 구피 지금 기른다는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는 줄 항상 움직여요. 항상 이 구강안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항상 움직여요. 여러분도 보세요. 가만히 있는 적이 없죠. 그 가만히 있는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자극을 받고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운동하고 행동하는 중에 또 그의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피드백, 자극을 받고 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극 추구, 감각 추구를 해요. 그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그렇고. 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죠. 아니요, 자고 있을 때도 그죠? 뇌가 깨 있을 때만큼 다르지만 일부 뇌 영역들이 그리고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소위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지만 우리 몸 안의 항상성 유지, 이 각성과 관련된 것들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듬이 깨지거나 교란되거나 너무 그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그것과 관련해서 심신의 건강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성이론 얘기한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감각을 추구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앞서 반 대로 적절한 각성 수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